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마이그레이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어 팀이 컨트롤하는 지갑이죠. 커뮤니티 채굴량을 분할해주는 지갑 GBQQ 지갑에서 신규 지갑들을 생성해주는 지갑 GAB7으로 다시 5천만 개의 파이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이그레이션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5월 3일에 5천만 개의 파이가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또 대부분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천만 개가 5월 9일에 다시 충전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4월에는 5,100만 개, 3월에는 오직 2천만 개의 파이코인만 GAB7으로 이동이 되었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 5월 달에는 조금 더 활발한 마이그레이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 기준으로 오늘만 5,100여 개의 계정이 추가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총 마이그레이션 된 계정의 지갑 수는 257만 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그된 수량 2만 건을 CSV 파일로 다운받아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보았고요. 그중 7,735개의 신규 생성 지갑 데이터가 나왔으며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500개 미만이 약 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1000개 미만이 약 1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1000개 아래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전체의 약 86%가 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비율은 지난번 지속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알 수 있듯이 1차 마이그레이션이 2000개 이상이라면 현재 마이그레이션 순위에서는 상위 2에서 3% 안에 들 수 있다는 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마이그레이션의 양은 여기서 약 450개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한 7,735개의 지갑에서 총 마이그레이션 된 양 340만 개를 나눈 값이고요. 또 여기서 15%만이 언락이 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수량이고 그것은 약 67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서 나와 있는 총 마이그레이션이 된 수량, 락업된 거, 안 된 거 다 합한 수량에서 총 지갑 개수를 나누어 보면 1인당 마이그레이션 된 평균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1인당 900개가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1인당 약 700개 정도로 많이 수치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초반에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분들은 대부분 모더이거나 아니면 파이에 열정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신규 유저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될 것이기에 이 수치는 점점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수치가 기본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파이코인의 희소성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커뮤니티 방에 계시던 한 분께서 파이채몰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도 파이채몰의 업데이트를 항상 체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그곳에서 따로 활동을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파이채몰 대표 에드윈에게 그 질문을 직접 전달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에드윈의 답변 내용을 교차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사라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마이그레이션 전에도 파이채몰에서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에드윈은 이에 대해서 가능하다. KYC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파이채몰에서 파이를 얻기 위해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 활동으로 획득한 파이는 파이채몰 메인넷 지갑에 임시로 보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KYC를 통과하고 메인넷 주소가 생기면은 그때 파이를 출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이채몰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KYC를 무조건적으로 통과하시고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했어야 파이코인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파이채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KYC에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할 때까지 즉 기한 제한 없이 내가 모은 파이코인을 체인몰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여기 에드윈은 기간 제한 없이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결제를 수행한 후 에스크로 서비스를 위해 파이가 파이체몰 지갑으로 전송되고 우리는 물물 교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파이를 보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는 물물 교환이 완료된 후 인출을 위해서 해저가 됩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출금 시 전송받을 지갑 주소는 본인 것 외에 가족 지갑이나 다른 지갑으로 변경해도 전송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것에 대한 에드윈의 답변은 출금은 파이 메인넷에 있는 지갑 주소이면 어디든지 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질문을 보면요. 만약 3번이 가능하다면 타 지갑 주소를 정보 수정할 때마다 변경한 주소로 출금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요. 에드윈은 여기에 대해서 이 또한 가능하다. 출금할 때마다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파일을 받기를 원하는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KYC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분명 어떤 분들은 이미 파이챗몰에서 상품 판매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KYC를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본인은 여러 상품을 이미 현금으로 구매를 해서 파이챗몰에서 거래를 많이 성사시켜 놨는데 KYC 통과를 못하게 되면 파이챗몰에 있는 그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그 파이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출금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드윈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 중에 KYC를 통과한 분들이 있다면 또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했다면 그 지갑 주소로 얼마든지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하루 출금량이 최대 50파이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하루 최대 출금량을 좀 더 높게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드윈은 하루에 출금 가능한 양을 당연히 늘릴 계획이 있고 오픈 mainnet이 되었을 때 판매자의 파이코인이 파이챗몰에 갇혀있지 않도록 오픈 mainnet 전에 하루에 수천 또는 10,000파이 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은 파이코어 팀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월렛, 생태계 애플리케이션 월렛을 일단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갑은 더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진 다중 서명의 지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48개 이상의 활성 국가에서 파이챗몰에서는 800만 파이 이상을 거래에 성공하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엔터프라이즈 월렛이라는 것은 언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을 해보았고요. 에드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지만 곧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파이챗의 서버 이전이라든지 파이 해커톤 발표,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환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코어 팀은 이번 분기에서는 파이 생태계에 더욱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파이챗몰은 토큰 발행 계획에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 개발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이챗몰 토큰의 사용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파이챗몰, 파이 NFT, 파이팻, 파이 스네이크, 파이 파인드 등과 같은 앱에서 토큰이 발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에어드롭을 원한다면 파이챗몰에 매일 로그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오픈 후에 해당 포인트를 메인넷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토큰 발행이라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할 계획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 일단 에드윈은 스마트 계획 없이 오픈 메인넷을 사용하게 되면 이 파이 블록체인에서 모든 자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이고 현 생태계 상황을 보면요, 이 네이티브 토큰 하나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오픈 메인넷이 된다면 에드윈의 말처럼 수많은 토큰들, NFT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공신력이 높은 파이 커뮤니티 뉴스 계정이죠. 파이 뉴스 트위터를 보시면요, 파이코어 팀은 파이 NFT를 만드는 더 나은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에 구축되었지만 이 연구는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에서 NFT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링크도 좀 걸어 놓았는데요. 파이코어 팀도 자체적으로 파이 앱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개발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커뮤니티 파이 앱에서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생태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파이 생태계에서도 NFT나 토큰 발행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 상황과 좀 맞추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스텔라도 그렇고 이 파이도 그렇고요. 이 블록체인계에서는 이 세 개는 결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에 극대화되어서 설계된 결제 전용 암호화폐이고, 스텔라나 파이는 이 확장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제 전용 암호화폐인데요. 이젠 시간이 지나고 유저들의 니즈가 조금씩 다양해지면서 결제 외에도 다른 생태계, 좀 다른 용도로도 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제가 케이스를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오디널스라는 프로토콜이 시장에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파생된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오디널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사토시를 식별해서 여기에 텍스트나 비디오, 이미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첨부를 해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즉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와는 다른 방법이지만 매우 간단한 구조이지만 여러 NFT와 토큰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수많은 민코인들과 NFT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생성이 되고 좀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 트래픽을 현재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기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이 약 10분마다 하나씩 생성이 되어 주어야 그 안에 데이터를 담아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1시간이 되도록 블록이 생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현재 수많은 거래들이 처리가 되지 못한 채 대기 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실제 비트코인이 디도스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물론 제가 단편적인 부분만 요약을 해드렸고요. 또 쉽게 얘기를 해드렸자면은 탈중앙화와 결제 최적화되어 있던 생태계 코인이 정반대 생태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생겨난 초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파이 네트워크 또한 결제 최적화되어 있는 스텔라 핵심 기술을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기에 비트코인처럼 또 NFT나 여러 토큰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 코어팀의 공식 앱들이 출시가 되거나 또는 파이챔로가 같은 그런 인기 앱에서 여러 토큰들, NFT들이 발행이 되거나 하면은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래, 트래픽이 생길 확률이 높을 텐데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현재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파이와 같은 기술을 쓰고 있는 이 스텔라에서도 라이트 민트와 같은 NFT 플랫폼이 존재하고 또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지금 민팅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에서도 큰 문제 없이 앞으로 NFT와 토큰을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파이 앱 개발자와 대화를 해보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4초나 5초 안에 거래가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는 파이 네트워크가 거래에 최적화되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웹 3.0 생태계로 스무스하게 진화되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게 매우 큰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프랭클린 템플턴과 스텔라의 협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즉 이것은 거래 및 공유 소유권에 대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최초의 뮤추얼 펀드가 되었다. 이거를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사실은 그만큼 스텔라가 미래 수많은 자산들의 거래들, 대거 트래픽이 몰린다 하더라도 보안성까지 합해서 매우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텔라와 이런 뮤추얼 펀드가 협업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스텔라 CEO 디넬 딕슨과 프랭클린 템플턴의 대표 제니 존슨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CEO 제니 존슨은 스텔라 블록체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플랫폼을 연구했고 어느 곳에서 사용을 할지 고심 끝에 스텔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성은 규제 환경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클로우백 기능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데이터를 수정하고 환수해야 할 때 그런 기능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스텔라는 그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또 스텔라는 가스비가 너무 저렴합니다. 이 가스 비용에는 어떤 블록체인도 근접하기 힘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텔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었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파일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텔라를 먼저 이해하시면 좀 편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영상은 스텔라 루멘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과는 다른 기술의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도 결국에는 여러 토큰이 나와 봐야 알겠고 NFT가 나와 봐야 알겠고 또 비트코인만큼 현재 거래수를 만들어 봐야 답이 나오겠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이 시기에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파이코인과 비트코인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